일단 그 용어 지난번에 그 시스타와 IT 9가지 용어를 저희가 기준으로 그 CT의 요소로 우리가 이제 삼아서 다음 진행을 하자고 해서 제가 이제 그 용어가 시스타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부 지침에도 이제 좀 나와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수학습 모델 개발에 보면은 그 CT 기반으로 한 모델이 또 있어요. 여러 가지 5-6개 있는데 그 중에 그래서 내용들이 다 등장하는데 약간 내용이 일치하는 것도 있고 조금 엇나가는 것도 있고 해서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서 그 선생님들이 좀그 각각의 용어에 대해서 좀 더 조작적 정의까지 아니지만 의미를 좀 명확히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 자료 수집은 교육부 지침에도 이제 그 동일하게 있고요. 분석 표현까지 있는데 이분이 이제 구조화라는 말로 써놓긴 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자료 수집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모은다. 여기 보면은 시스타 같은 거는 문제 분석을 토대로 자료를 모은다. 그리고 이제 분석은 자료의 이해, 교육부 지침을 좀 보면 패턴 찾기, 결론 도출하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자료 표현도 구조화라고 되어 있지만 대동소이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육부 같은 경우는 시스타는 문제분의 추상화 알고리즘과 절차화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추상화로 묶고 그 세부 내용을 분해 그리고 모델링, 알고리즘 이렇게 나누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분해도 분해가 이제 되어 있지만 읽어보시면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 추상화도 주요 개념을 정의하고 설정하는 단계로 시스템을 되어 있고 얘를 이제 모델링으로 결국 같은 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로 알고리즘과 절차와 교육부 거를 중량을 했습니다만 절차적인 어떤 표현을 한다. 이렇게 내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자동화입니다. 자동화는 결국 이제 코딩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브레이밍 스토링도 했지만 약간 이제 코딩으로 연결되는 것까지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은 뭐 아시는 바처럼 그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거고요. 격렬화가 조금 약간 그 교육부와 내용이 좀 상충이 되는데, 그 격렬화는 시스타의 것은 원래 CS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말하는 격렬화의 의미인데, 이거는 이제 교육부에서는 약간 교육적인 면을 더 강조해서 어떤 그 문제 해결 과정을 적용하는 뭐 이런 걸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그 소프트웨어 교수학습 모델에 보면은 뭐 DPA라고 이미 다 선생님들 아실 건데 이게 제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잘 조작이 안 되네요. 김수환 교수님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선배님 그 모델은 이따가 다시 발표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요 CT 요소 중심 모델에 있는 요거를 거기다 매칭을 시킨 거예요. 왜냐면 그게 서로 개념적으로 많이 벗어나면 좀 곤란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거기다 넣은 거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어쨌든 세 개가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이제 결론을 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9가지 요소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담아놓은 거는 그 중등에서 9개 중에서 아니죠. 저 페이지가 안 보여요. 네. 9개 중에서 제가
개를 잘라냈죠. 시뮬레이션하는 경멸을 이건 잘라냈는데 이것도 이제 좀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서 내용을 여기다 담아놨거든요. 오늘 뭐 이걸 하나하나 좀 보기는 그렇고 어쨌든 문서상에 등장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걸 기초로 이제 저희가 몇 가지 사례를 만들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나와서 마우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예시는 초등학생이나 어린학생들 대상이 아니라 뭐 예시만 좀 바꾸면 물론 초등 대상으로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이 용어들을 다 포함해서 설명할 수 있는 예시를 만들려다 보니까 약간 수준 있는 그런 소재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요소 문제 자료 수집부터 끝에 관련할까지 모든 과정을 다 이제 한 주제로 연결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주제는 지금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예시를 올려놨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운전 중 응답 애플리케이션 만들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실제로 뒤에 자동화는 프로토타입 정도로만 만들게 되어 있고요. 이 과정을 보시면 각 요소들을 어떤 관점으로 다른 교과의 어떤 자료 수집이나 문제 파악이나 이런 거랑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지를 좀 관점을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 수학과 사회국어 다 문제 분석 문제 이게 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랑 우리 컴퓨터 소프트웨어 교육에서의 컴퓨팅 사고력과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선생님들한테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동화를 한다는 것이 전제고 그렇기 때문에 자료 수집부터 요 앞부분 그 자동화 이 앞부분에 이런 자료 수집 분석 표현이 기존의 다른 교과에서 제시되었던 그런 문제 해결 방법이랑 다르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 상황은 운전 중에 문자를 확인하거나 답장하지 못한다는 게 현재 상태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 목표점은 운전 중에서도 문자를 확인하지 않고도 응답 문자를 보내게 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 수집을 해야 될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내가 자동 문자 응답을 해야 되는 문자인지 아닌지 내가 판단을 해야 되고 그 판단한 그거에 따라서 답장을 보내든지 안 보내든지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자료 수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문자들 현재 지금 내가 받은 문자들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료 수집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문자 수신 번호들 특히 어떤 번호에 응답을 할 것인지를 내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연락처라든가 이런 전화 번호들에 대한 자료 수집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자료 분석은 이제 그런 자료들이 막 이렇게 굉장히 많으시고 최근 한 달 문자들 이런 걸 다 모아보고 그거 보면서 좀 분류를 해볼 수 있겠죠. 종류별로 또는 이걸 내가 응답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판단이 좀 이렇게 분류하면서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번호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그런 자료들을 표라든가 이진시라든가 이런 다양한 형태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례로 이렇게 분류를 해본 거죠. 그래서 내 연락처 내에 번호 중에서 문자가 온 것들도 있고 연락처 저장 안 되어 있는 번호들도 있고 이게 굉장히 다양한 그런 문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꼭 응답을 해야 될 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모델링한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서 어떤 번호들이 응답을 해야 될까라는 걸 분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를 해보면 내가 주로 응답하는 번호들은 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지인들이 되겠죠. 주로 이제 지금 이 문자 시스템은 010 핸드폰 번호에만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010 핸드폰 번호 중에서도 내 지인들 그렇지만 지인이 아닌
가끔 핸드폰에 문자 오는 경우 있잖아요. 차 빼주세요, 뭐 이런 거, 차 빼주세요, 아니면 뭐 선생님 지금 어디 계세요, 뭐 이런 거에 내가 응답해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핸드폰 저장이 안 되어 있어도 이게 각자가 보내야 되는 핸드폰 번호들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빨리 진행해 주세요. 네, 이런 이런 자료를 이제 다 수집을 하고 이제 분석을 했잖아요. 그 뒤에 이제 그러면 내가 이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만들까, 어떤 기능들을 넣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봐야 되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문제 분해라는 것은 어떤 과정들을 만들까? 라는 걸 생각하는 거죠. 어떤 기능들을 넣을까? 이렇게 작은 기능들을 쪼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자 수시를 인식하고 정해진 문자를 뭐 전송하고 서로 뭐 이게 내 연락처에 있는 번호랑 같은지 비교하고 뭐 이런 기능들별로 내가 이렇게 문제를 분해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아까 이 자료 수집한 거 안에서 패턴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모든 요소를 다 설명하고자 이렇게 다 따로따로 해놓은 거거든요. 문제분해랑 네. 알고리즘 만드는 거랑 뭐가 달라요? 네? 문제분해랑 알고리즘 만드는 이게 거랑 뭐가 사실은 달라요? 굉장히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예, 우리가 코딩을 할 때는 머릿속에서 굉장히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거를 개념적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차례차례 나게 따로따로 이게 우리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의 이 알고리즘 바로 직전 단계라고 다 보셔도 무관하게 알고리즘과 거의 순간적으로는 같이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아이들이나 교사들한테 개념적으로 다가갈 때는 이렇게 따로따로 가르치는 것,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잠깐만요. 혹시 문제분해 단계 지도해 보신 분 계세요? 문제분해 어떻게 지도해요? 수업 CT 수업할 때 처음 동기부여하고 학생들 얘기한다면 그 다음에 문제분해 하잖아요. 문제 상황 주고 문제분해 어떻게 지도하세요?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거죠. 문제를 보고 거기에 제시되는 현재 상태들을 파악을 해서 그걸 요소별로 나누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소별로 나눈다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문장이 있으면 문제 상황이 있으면은 그 문제 상황에서 뭐 지금 현재 상태에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뭐 해결해야 될 부분에다가 저희가 작성을 하고 그리고 현재 상태 쭉 정리를 하는 과정 자체가 저는 문제분이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네. 앞에 프로를 좀 빨리 해서 그런데 아니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생각하는 게 자기가 생각하는 문제 분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세요. 저는 문제 분해를 아주 필수적인 요소만 뽑아서 문제를 간단하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걸 문제 분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알아요. 다 개념적인 거고 실제 지금 저 문자 오는 그러니까 문자를 해결하면 문제 분해는 어떻게 되나요? 표를 하나 만들고요. 예. 현재 상태라는 표를 만드는데 그 현재 상태가 이제 그게 있었잖아요. 현재 상태, 목표 상태 여기서는 네. 제가 제시한 거는 제가 제시했을 때는 있었잖아요. 문제 분해는 현재 네. 상태, 목표 상태는 현재 문제 분해랑 추상화랑 사실 거의 비슷하게 동시에 가거든요. 추상화에서는 아까 중등에 보면 데이터 추상화, 기능 추상화, 스토리 추상화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 용어 자체는 없습니다. 여기 네, 교육과정 자체는 없어요. 네, 그런데 중등의 추상화를 제시할 때 그런 요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왜 필요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가 해드리는 건데 데이터 기능 스토리 추상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른쪽에 내용 요소에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은 구현할 때요. 저희가 구현할 때 문제 분해와 추상화 동시에 하는데 문제 분해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추상화보다 약간 더 두리뭉실하지만은 거의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게 뭐 어떤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 데이터 추상화 필요해요. 어떤 걸 변수로 넣을까? 어떤 걸 객체로 만들까? 어떤 걸 리스트로 만들까? 이렇게 데이터 추상화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이 시스템에는 어떤 기능이 필요할까? 일정을 전송할까? 보낼까? 받을까? 입력할까? 출력할까? 무슨 응답을 해줄까? 뭐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고요. 또 그럼 전체적인 스토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일종의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 전 단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문자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서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비교하고 그 다음에 그 내가 정해준 알고리즘에 따라서 출력하고 이런 전체적인 스토리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 문제 분해 과정이 동시에 이제 추상화의 그런 전 단계로서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지금 전순지 박사님이 하는 얘기 다 이해되세요? 아니 이거 이해가 돼야 돼요. 이거 다 이해되세요?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지금 질문하셔야 돼요. 왜냐면 사실은요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저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내가 가르치고 있는 게 제대로 가르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건 문제 분야는 우리가 이제 결국 그 구현까지 가는 거를 생각하면 해결할 수 있는 단위들도 아까 저기 써 있듯이 이렇게 나누는 거죠. 나누고 나면은 그 자체가 굉장히 러프해요. 그래서 그거를 구현으로 가려면 뭔가 모델링이나 아니면 뭐 패턴이나 이런 걸 찾아서 추상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큰 그 과제가 있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단위로 이렇게 디컴포지션을 했다. 그리고 그거를 일종의 정교화를 했다. 이제 추상화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절차적으로. 이제 이게 알고리즘이 되는데 전체를 해결하는 얘네들의 그 단위들이 연결되는 알고리즘이 있고 그 하나의 문제 해결 단위 안으로 들어가서 또 이렇게 알고리즘이 존재하고. 네, 크게 큰 문제 분야가 있고 작은 문제. 지금의 연박사님 얘기가 이해가 다 돼야 돼요. 다 아시죠? 무슨 말인지. 예.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으로 그냥 한 번에 통으로 끝나는 건 없어요. 최근의 흐름은. 그러니까 문제가 분해가 되면 그 분해 안에서 또 알고리즘, 세부 알고리즘이 있고요. 서브 알고리즘들이 있고요. 그래서 분해로 나누는 이유는 지금 현재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 덩어리, 요 작은 덩어리에서 해결이 돼야지만 이 다음 덩어리들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객체지원 같은 경우에 작은 덩어리들이 해결된 게 모여서 커다란 하나의 알고리즘의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문제 분해하고 알고리즘하고 똑같잖아요 라고 질문하면 답을 못해요. 아니면은 갭이 생겨요. 왜냐하면 문제 분해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에서 질문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동화를 해보기 때문에 컴퓨터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단계까지 분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0과 1의 단계까지. 그러니까 조건문제에서 보면 예스와 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문제 분해했을 때 그 표현이 예스와 노가 될 때까지 분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경우의 수가 세 가지면 안 돼요. 두 개로 나눠야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문제 분할을 아이들이 혹시 너무 크게 잡진 않든지 아니면 너무 크면 그걸 좀 쪼개주는 가이드도 필요하고 쪼갤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래밍 구현 직전 단계까지 분해할 수 있을 정도로 돼야지 나중에 갭이 안 생겨요. 자동화할 때. 안 그러면 설계를 두리뭉실 스토리만 계속 쓰다가 갑자기 그냥 코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자, 근데 초등 수준에서는 레벨을 적절하게 조절하게 됩니다. 추상화가 레이어 레벨이 있는데요. 아주 구체적인 레이어 레벨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는 교사가 판단하는 겁니다. 교육과정에 의해서. 그리고 추상화라는 용어도요. 큰 광의의 추상화가 있고 협의의 추상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데이터 추상화, 기능 추상화, 스토리 추상화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추상화와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도대체 추상화를 어느 범위까지 볼 거냐? 원래는 문제 분해부터 알고리즘까지를 통으로 강의의 추상화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까지 통으로. 그죠? 근데 협의의 추상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게이트 추상화라든지 프로시저 추상화, 기능 추상화라든지 이런 식의 협의의 추상화라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교사 예.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다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어떤 교과목이든지 간에 그 교육 환경 안에 그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따른 어떤 그 기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도 그 추상화에 저도 이것 때문에 그 며칠 전에 질문을 직접 했었는데 저희가 학생들한테 뭐 정규식을 가르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과정 안에서 정의해 놓은 추상화를 좀 따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 교육과정 안에 지금 박사님 써놓으신 그 내용이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용어의 어떤 그 개념 정의를 학문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학문적으로 정의가 안 내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학문적으로 정의하려는 게 아니라 추상화는 세부적으로 이런 과정들이 다 거칩니다. 그래야지 자동화가 됩니다라고 교사들한테 인식을 시키는 거고 그 인식이 부재한 경우에 기존처럼 막 두리뭉실해지거나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지금 전문가 연수이기 때문에 전달해 주시고 실제 현장에서는 당연히 학생들 수준에 해야죠. 이거 다 일일이 다 거칠 수 없죠. 당연히. 예. 근데 이제 어떤 관점, 애가 문제 분해했어요. 근데 선생님 눈에는 여기서 조금 더 분해해야지 프로그램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발문 한번 던져주고 이런 정도 소양이 있기를 바라는 생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끌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추상화 과정 지나고 이 추상화한 걸 바탕으로 해서 알고리즘을 짜는 게 이제 원래 수순이 있겠죠. 그래서 그게 뭐 수신 문자, 수신 번호 앞부분이 010, 010인지 내 저장된 연락처에 있는지 이거를 비교해서 거기에 맞춰서 응답 문자를 전송하는 알고리즘을 이렇게 짜게 됩니다. 그래서 yes, no, yes, no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만 알고리즘을 이렇게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현을 실제로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뮬레이션이나 병렬하는 좀 추가적인 건데 당연히 이 시뮬레이션은 테스트해보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칠 수가 있고 병렬하는 두 개의 뭐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을 좀 추가적으로 제시하거나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있고 하나 더 제시한 거는 유인물로 대체할게요. 네, 그 주제만 제가 뭘 비슷하지 않은 설명이에요. 네, 요거는 이제 약간 비슷한 툴로 갖고 있어요. 비밀번호 관리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더 참고해 예, 보시고. 조금 이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체적으로 수업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셨어요? 예, 지금 교재나 아니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이나 아니면 해외 사례